내일은 전국이 맑고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선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화라나, 나도 방송 진행하고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방송을 안 들으면은 뭐 그때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널 깡패처럼 납치라도 해서 듣게 하냐? 들어! 김어란 정치자님, 수신료 내시면서 방송 안 들으시면 손해입니다. KBS 1라디오 꼭 청취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거든요. 쏙 인터뷰.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김용민 라이브 게스트셨어요. 그러다가 나란 일에 바빠서 잠시 놓아드렸는데 첫눈 올 때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네, 오셨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다시 고정 게스트로 오셔야죠. 네, 불러주십시오. 예, 그래요. 어제 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감사를 안 받았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감사원법상 당연히 검찰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018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검찰을 그 외부에서 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법한 수단이 더 있구나. 네. 그래서 감사원은 이미 정례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감사원의 감사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네. 그리고 그 권고 아니면은 그 지적 사항들을 잘 이행해라라는 취지의 권고를 저희가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비위 검사들은 검찰 내 자체 감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네. 처벌이 되거나 아니면 징계가 됐었죠. 근데 한 가지 네.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가 이발한 거네요. 여지껏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구별하셔야 될 게 감사원 감사가 지금 일반적인 그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와 달리 네. 직무감사,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와 관련된 감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법상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회계감사 같은 것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검사가 어떤 수사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비위를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하기가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컨대 그 스폰서 검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검찰 내에서의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셀프 감찰이니까. 그래서 저희 그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권고했던 게 셀프 감찰 폐지해라. 네. 그런 경우에는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아닌 개혁위 권고안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원 감사의 경우 작년부터 받고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확실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니 말이죠. 불편한 기색을 여기서 노출하는 것이죠.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검찰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는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혁안을 만들고 네. 그 개혁안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권고가 어떤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의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위원회 권고할 때마다 검찰의 반응은 사실 썩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에도 검찰개혁위원회들이 존재해서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법률 개정 중심으로 권고를 했고 어떤 방향성 중심으로 권고를 하다 보니까 네. 검찰에서도 그거 자체를 바로 문제 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2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이행할 수 있는 어떤 법률 이하의 하위 규정들에 대한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즉각적인 개정이 가능하고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권고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안 지켜도 그만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저희 퇴임하셨지만 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네. 설치를 한 기구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장관이 퇴임했기 때문에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호수. 차관, 네, 맞습니다. 김호수 차관에게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이고 그 자문기구이고 그 권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따를지 아니면 그것을 일부만 수용할지 여부는 오로지 법무부에게 달려 있긴 합니다. 어떻게 권고한 것이 잘 이행이 됩니까? 2차 검찰개혁위원회 조국 장관 들어선 이후에 구성된 2차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8번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권고안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걸 잘 수용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초기 권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무부의 어떤 입장들 혹은 개혁안들이 법무부 자체 개혁안들이 나와서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4차 권고쯤에서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 무렵부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권고안에 대한 어떤 수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개혁안을 내놓거나 하는 속도가 네. 좀 느려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법무부 탈검찰화 이게 그냥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필요한지 저도 네. 예전에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검찰 네,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기 전에는 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청이 있는데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죠, 외청이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는 그 정부 기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가 검찰을 감독관을 행사해야 되는데 구성을 보면은 네. 법무부에 있는 주요 보직은 다 검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감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심하게는 법무부가 대검의 출장소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 다 검사들이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차관도 검사, 네. 주요 실국장 다 검사. 그러면 대검이랑 법무부랑은 사실 똑같은 거지 어떻게 견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서 검사의 잘못을 직접 감찰하는 것을 법무부가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다 검사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민주적인 어떤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법무부가 제대로 법무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검사들을 빼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박선식 님이요. 김호수 법무차관은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개혁이 더딘가요? 아니면은 뭐 잘 지금 수용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 권고안,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거의 매주 한 번씩 실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어떻게 개혁안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 차관에게 그 검찰 개혁을 보고받고 있고 네네. 저희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록 법무부 차관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그 위원회 권고에 따른 어떤 개혁안들은 충분히 충실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여담인데 새 법무부 장관은 언제쯤 인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게 지금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검찰 개혁의 이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네. 예, 중요한 이슈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다 네.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장관 후보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법무장관 좀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저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모양이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결국 또 정치인 중에서 또 한 분이 발탁이 되는 건지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의원 중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할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거론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글쎄요, 저 뭐 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기는 현재는 어렵고, 네네네. 뭐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는 분들은 뭐 말씀하신 뭐 국회의원들 몇 분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박범계 있습니다. 의원도 뭐 네, 오르내리고 추미애 있는 것 의원도 같고요. 오르내리고 있고 그런. 추미애 의원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진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제일 뭐 어떻게 중요하죠.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분 위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검찰이 마음에 안 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거론될 때, 네. 이 털까요? 수사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전망인데 예. 저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네. 내사 정도? 네, 어떤 간접적인 형태로는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더 추측을 해보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이제 현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네네. 슬슬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인사가 다가옵니다. 언제죠? 정확하게? 내년 초로 알고 내년 있습니다. 초.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서 네. 조국 장관 수사에 뭐 그야말로 주역이었던 인물들이 네.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이게 아마 언론들이 관심을 두고 볼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 이 일련의 수사 과정이 과연 적법했느냐, 혹은 네. 적절했느냐,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감찰이라거나 아니면 법 위반이 있으면 감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수사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바로 주기에는 아마 그것도 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만약에 그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내년 인사 시즌을 지나서까지 계속 될 수 있나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과연 수사가 종결돼야 뭐 그 수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 수사를 그렇게 오래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뭐 패스트트랙 수사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들,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만 오래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드님, 윤석열 총장 장관, 네가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면은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예. 이런 패러디를 또 보내오셨습니다만은.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말이죠. 검찰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변호사님, 그 법무부 자체 개혁안과 개혁위의 권고안 어떤 식으로 역할이 분배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게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십시오라는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법무부는 그 개혁안을 받아서 권고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권고안을 100% 수용할지 아니면 70
50, 60 이렇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개혁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검찰 보고 사무규칙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위원회와 그 상의에서 이렇게 안들이 나온 게 아니라 네. 법무부 자체의 개혁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가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042번 쓰시는 분 개탄스럽습니다. 상부 조직의 장을 뽑는데 하부 조직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부 조직인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부분이 다시금 개탄스럽습니다. 더더욱 검찰 개혁이 필요함을 증명해 주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는 잠시 후에 가도록 하고요. 그 전에 라디오 정보센터부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모디스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로 올해보다는 소폭 나아지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신용 여건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건과 관련한 두 번째 양자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일본이 또다시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근로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근무제 적용계획 수정에 대해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하나의 정치적 세대로서 이른바 86세대는 역할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세대 교체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곤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세대 교체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대북적 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당초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시작한 지 2시간도 못 돼서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상황.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한국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에 불러서는 대놓고 한국이 방위비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해훈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정보위원장인 이해훈 의원을 자신의 관저로 부르더니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압박을 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상황인데 이 문장이 그렇게 틀린 거 아니죠? 일단 뭐 관저로 간 건 맞고요. 예. 약속을 한 건 맞고 갔더니 방위비 얘기한 거 맞죠. 근데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건 맞고 좀 당황했던 거 맞죠. 대화를 하는데 어땠어요? 그런 앞에 서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어요? 네. 지금 방위비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꺼냈는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액수 지금 이제 5 빌리언이라는 그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어요? 했죠. 여러 번 했죠. 한 번도 아니고? 네. 몇 번이나요? 제 느낌이 한 20번 되지 않았나. 이야 이거 그러면 진짜 돈 얘기밖에 안 한 거네요 와서? 구체적인 액수 거론하면서 5억 달러 요거 5억 달러 니네가 내야 된다 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계속? 그랬죠 뭐. 심지어 이 위원장은 혼자 갔는데 미 대사관 측에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5명이나 나와서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대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와 판박이었습니다. 해리스 대사, 우리 국민은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 듯. 진보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대사관저를 월담한 사건이 터지자 미국 대사관저 기습 시위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9명이 체포됐고 고양이들은 무사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지난 주말 방위비 인상 반대 시위에 나온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연구위원. 이 돈은 미국이 세계 패권 전략을 수행하는 쓸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자유한국당. 반미 시위는 안 된다고 큰소리.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 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지금도 남기는 방위비. 더 달라는 미국. 우리에겐 왜 김두한이 없는가?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2. That's double. 묻고 더블로 가. 4달러. 이봐 김두한. 4달러. Hell with this.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인상한다면 4달러 정도가 적당할 텐데. Subliminal mindfuck America.
라디오 TV도 없고 신문 잡지도 없고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아주 한적한 곳에 네, 이런 노래 멜로디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시의 안녕이라는 노래. 자,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듣고 왔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후에 들으신 노래였습니다. 홍승표님 문자 보내셨는데 한미 돈맹 아닌가, 동맹이 아니라 돈맹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퀴즈를 냈어요. 퀴즈 문제는 먹던 이것에 침 뱉는 꼴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여쭤봤는데, 자, 우리 5600 쓰시는 분, 우물이요.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꼴이다. 아, 맞히셨습니다. 그래요. 제주도 비가 온다고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2859번 쓰시는 분, 먹던 오물에 침 뱉는 꼴이다. 네. 자, 그리고 4652번 쓰시는 분, 먹던 유물에 침 뱉는 꼴이다. 네. 자, 그리고 K76092873 이 계정 쓰시는 분, 먹던 국밥에 침 뱉는 꼴이다. 네. 자, 그리고 신창근님 WELL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요. 영어는 보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자, 그리고 강재성님 먹던 4대강에 침 뱉는 꼴이다. 네, 굉장히 시사적인 함의가 있는 오답 보내주셨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612번 쓰시는 분, 먹던 숭늉에 침 뱉는 꼴이다. 네. 자, 그리고 7408번 쓰시는 분, 정답 우물. 여기는 대구입니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917번 쓰시는 분, 김용민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매일 듣기는 하는데 정답 보낸다고 뽑아주기는 할까. 정답은 우물. 기용민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답 보내셨는데 저희가 맞힌 걸로 해드려야죠. 이번 저 커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서방심님 먹던 양잿물에 침 뱉는 꼴이다. 네. 자, 그리고 2823번 쓰시던 분, 정답 우물. 회사에서 잘리고 5개월째 직장 구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꼭 이겨내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도 힘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5개월째 구직 중이시군요. 네,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네, 좋은 일이 곧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2823번 쓰시는 분. 자, 우물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중 일부 분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여기에 돌발 구간도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화서 나들목 부근의 사고 차량은 모두 치워져서 현재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조암에서 송산 마도까지 14km 구간이 길게 정체고요. 반대 평택 쪽 송산마도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 끝났지만 이 여파가 남아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가장 긴 정체는 자유로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6km 구간인데요. 이 송내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지나시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에서 오산, 기흥에서 수원, 신갈 분기점 부근과 서울시 구간으로는 달래내서 반포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지. 네. 정치의 속내. 딴짓하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성회 싱크와이 연구소 소장님과
곽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자꾸 틀리시면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 예, 그래요. 이거 10년 전 영화인데. 그렇죠. 예. 지금 2019년에 와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유행이라는 게 무섭고 이제 최근에 양자역학 영화가 양자 물리학이었나요? 그 영화가 새로 개봉하면서 네. 거기에 우리 이제 그 배우를 다시 한번 띄워주는 신이 나오면서 곽철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옛날 것들이 돌면서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도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우리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야인 시대 짤도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또 4달러 유통이 되고요. 또 뭐 내가 고자라니 뭐 이런 그 대사도 화제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KBS도 엄청 옛날 것들을 많이 풀어서 새롭게 보게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이거 뭡니까? 그 궁예가 나왔던 그 마구니가 끼었다. 이것도 지금 아주 맹렬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벌 간다라는 표현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유머 1번지에 나왔던 군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변방의 북소리. 아니,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예. 그거 다시 보는데 그때는 방송 꽁트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예. 정말 그때 그랬을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전부 다 아재 인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물 같다라는 표현은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무의미한 말이다. 언제든 다시 소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환되고 그것이 다 또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것으로 새로운 개그 콘도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과 함께 어쩌면 20년 뒤, 30년 뒤 다시 소환될 수 있을 말들 저희가 매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오늘 속내를 들여다볼 인물의 발언 뭐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뭐 요즘 출입이 많죠. 정치권. 예,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쇄신론에 좀 힘이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량급 인사는 이제 영남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험지에 나가라.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 이런 출마론이 요즘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또 뉘앙스를 보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또 19대 선거 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최재성 의원이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최재성 의원은 이제 사무총장이었죠. 당에서 사무총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실제로 법률적 행정적 당대표들만요 보니까. 그렇죠. 예,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리스트를 짤 때 모든 것에 개입하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따지면 반장이고 대학으로 따지면 과대표 이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대표인 거죠. 그 당에서 무슨 뭐 공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대표자가 당 사무총장이에요. 인사권과 예산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런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불출마하고 인재만 영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에 헌신을 했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최재성 의원의 그림에 따라서 그때 이제 영입했던 인사 그러면서 인재 영입을 하면서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기사회생을 했던 기억들이 다 나실 텐데요. 반면에 이제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의 소장이긴 하지만 이분은 자유한국당의 주류와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대표라고 있는 그룹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바른정당도 갔다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비박 계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최재성 의원만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좀 이따도 짚어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좀 뜨뜨미지근한 거고 오늘 뭐 이제 짚어볼 분들도 그런 점에서 좀 재미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페북에서 내가 한 번 더 출마를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이나 험지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해야 되겠고 정치를 하려면 국회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나는 들어올 것이고 나는 탄핵 전국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탄핵으로 괴멸되었던 이 당을 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렸다고 자평하시는군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럼요.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아니었으면 2등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안철수 대표를 못 꺾었으면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그 자리를 못 지켰으면 유명무실한 야당이 될 뻔했는데 저한테는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가는데 홍준표 대표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일단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2등, 3등 알아줍니까? 그래도 3등이 2등 했었으면 훨씬 말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4번이나 험지에서 출마하지는 않았고요. 네. 예, 첫 번째는 96년에 송파갑에 출마를 해서 송파갑은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예, 자유한국당 그 당시는 신한국당이었을까요? 이제 96년은 이름이 뭐였을지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96년이면요. 그땐 신한국당이었어요. 네, 그렇죠. 신한국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고 2001년에 동대문 을로 출마를 했었는데 동대문 을이 1984년부터 2000년까지 김영구 의원이 내리 4선을 한 김영구 의원 은퇴하신 그런 지역구였는데 허인혜 그 위원장이 도전장을 내서 11표 차로 석패를 했죠. 그래요. 그때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그러고 재보궐선거가 다시 이루어졌어요. 선거 부정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치렀던 선거지만 기본적으로 동대문 을은 워낙 그 당시 여당 신한국당이 강한 지역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동대문에서 내리 3선을 했고 19대에서 안 됐던 거는 사실은 본인이 잘 못해서 3선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교체 의원이 생기면서 물러나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거는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를 나갔는데 그것도 물론 민주당이 탈환한 후였습니다만 경상남도도 뭐 전통적인 그렇죠. 새누리당의 그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험지 출마까지는 제가 인정을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전에 김세현 의원이 하면서 막 전부 다 쇄신의 효과가 날 것 같지만 홍준표 대표는 출마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출마를 하겠다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콘텐츠가 새롭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좀 하는 거고요. 무슨 새로운 또 콘텐츠를?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옛날 것이지만 온고이 지신. 옛날 거지만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면 재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것이고 김태호 지사가 이제 13년 전 영화 타짜가 다시 지금 회자되듯이. 그렇죠. 그런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홍준표 대표와 김태호 지사는 이제 그런 경우로 봐야겠고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일단 대구가 그럼 지금 험지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 수성갑이 김부겸 의원이 있는 지역구죠. 지난 선거에서는 큰 차 표차로 이겨서 대구 수성구는 뭐 서울로 말하자면 강남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병준 의원이 여기서 선거를 하면 이제 선수들이 보기에는 조금 쉬워 보이죠. 뭔가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국회의원이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던 정치적 소양 거기에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겼던 정치 실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큰 그림을 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권에 대한 꿈입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한 발판을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구는 모양새가 빠지죠. 뭐 아무나 다 하는 데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하려다가 전 마음을 잘 접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수도권에 나가서 만약에 낙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험지라고 말을 했지만요. 이거는 전 뭐 지역을 콕 집자면 종로. 종로에 내가 출마할 거라는 선언으로 보셔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험지에 출마한다고 그러고 강북구에 가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붙지는 않을 겁니다. 강북구에 있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제 이름 모른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상징성을 생각하면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나갔는데 떨어지면.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구에서 한 번 되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의미가 없죠. 떨어지더라도. 그럼요. 승부를 볼 거면 서울에서 종로에서 떨어져야 그 뒷일이 있어도 뒷일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뭐 학교로 복귀하든 아니면 이 정치 언론으로서 남는 방법이 또 있는 거니까요. 뭐 전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합당한 한 수였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 힘이 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내뱉은 말이 기득권 포기 또 그리고 쇄신 요구 이거라 할지라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치밀한 계산이 이미
전제된 그런 발언이다. 네, 제가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론조사,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지율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간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제의했는데 이 국면에서 왜 갑자기 단독회담을 제의했는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김세연 의원의 쇄신 요구가 아프긴 아팠던 거죠. 네. 뭔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을 할 내용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뭐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뭐 세상 누가 와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면을 찾아서 대통령과의 단독 그 회담을 제안을 지금 한 거죠. 그런데 이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 어쨌든 청와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전후로 한 번도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보도는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의제 뭐 따로 두지 않고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이미 했고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이야기할 수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국민과의 대화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들과도 뭐 격이 없는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때 그 황교안 대표 들어가서 회의하면서 그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게 또 안 됐죠. 나경원 대표가 부인을 해서 부정을 해서 안 됐는데 회의를 하고 나온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지어주고 뭐 이만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무조건 독상이 아니면 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에서는 좀 잘 먹히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던지고 지나가는 수가 아닌가. 김세연 의원의 쇄신 요구는 이 정도하고 접자. 그냥 총선은 우리대로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지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승부수를 던진다면 아 김세연 의원의 그 우국 충정 이 마음 내가 너무나도 깊이 받아들이고 애당심. 애당심 뭐 중요하다. 본인이 출마를 안 하기로 한 만큼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 당의 공천위원회에 들어서 위원장이 돼달라라든지 아니면 공천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든지 어쨌든 선거까지 있을 정당의 혁신을 도맡아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못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요. 정치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보시면 아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되고 문재인 당대표를 전 대표를 전혀 배려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 주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진행을 했어요. 물론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당시 후보가 시대 정신을 가져가면서 지금 민주당에는 반문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쭉 한 대로 결이 모여서 당이 전체적으로 후보를 지원하면서 대선에서 이긴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친황 의원이 얼마나 많이 자유한국당 선거에서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김세연 위원장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손을 내밀었다면 그래서 정녕 그 황교안 대표 본인이 원하는 사람 몇 사람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품새 넓은 모양을 취해서 총선에서 어떤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갔다면 야 황교안 대표 그거 생각보다 품이 넓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황 반황까지도 다 모여서 한 대 모아갈 기회가 있었던 건데 전 그런 기회를 차버린 게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속내를 짚어볼 인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소위 386이라고 하죠. 정말 세대 교체 대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86이라는 단어 자체가 회자되는 것이 전 상당히 불편해요. 386은 이제 586으로 바꿔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마저도 정치 고관여층이라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은 무슨 단어인지 아는 거죠. 이게 386이 90년대에 나온 말인데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80년대생
60년대생들이 8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네. 대학 진학률이 30%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70%의 국민들은 네. 대학을 가지 못한 채 하여튼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네. 30% 대학 들어간 중에서도 일부 학생 운동 출신들만을 지칭한 이 단어 자체가 자꾸 이 뭔가를 차이를 두려는 거라 네. 어느 쪽도 그럼 언론이 됐든 아니면 386 정치인 본인이 됐든 사실은 전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 보수 일간지에서 그렇지만 이런 단어가 소환되는 이유는 이들을 타겟으로 하려는 목표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은 전면적인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에서 일 잘하는 의원들 보고 나가라는 얘기로 저는 비춰지는 점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 또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보수 언론의 경우를 봐도 예. 언론상 기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각 팀의 반장들 부장들이 70년대 초반생이나 60년대 후반생들이고 국장급들이 60년대 중반생들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론사에 분류되려면 386인 경우가 많죠. 네. 학생운동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언론사는 지금 현재 386들이 가장 핵심 세력에 대해서 회사를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사를.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권만 물갈이를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저희 싱커웨이 연구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혁신해야 될 지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386이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86 자체라기보다는 다선 의원 혹은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386이든 아니든 다선이든 아니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6 교체론을 기획기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줄기차게 의제 설정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제 교체해야 될 386은 민주당에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물어붙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X86 세대 의원들은 이제 원희룡한테 물러나라는 얘기 안 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분한테 특히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해당 언론사도 기수 파괴를 해서 70년대 후반생이 국장을 맡는 그런 파격적인 구조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정치권은 그런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 핀트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나이로 봐도 그렇게 어떤 특정한 세대를 나가라고 하는 식의 구조. 그건 이제 세대 갈등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는 전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586 퇴진론에 대해서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앞으로 더 큰 역할,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그 훈수 정치, 논평 정치 정말 아주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검색어 시장의 하이랭커. 하이랭커. 검색어 나오면 내가 한마디 한다. 그리고 사실 검색어 정치. 그렇죠. 검색어 정치.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모든 관련된 내용들의 정색을 또 되게 잘 짚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재미있는 글 중에 이제 김봉준이라고 인사비서관 출신으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임종석 의원의 이제 오래된 30년 된 친구분인데 이분이 2002년 대선 때 에피소드 하나를 최근에 공개를 했던데요.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어느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만나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큰 스님께서 임종석 당시 초선 의원한테 너는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짧게 단어로 얘기해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임종석 의원이 한반도 평화, 통일, 가족 이렇게 세 단어를 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봉준 전 비서관에게 가장 좀 가슴에 와닿았던 건 가족이었다는 거죠. 가족. 보통 이제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가족을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좀 뭔가 대의를 위해서 산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혁신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말 민중이니 이런 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의원이 이제 보니까 2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더 보살필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20년 전에 본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저는 느꼈는데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임종석 하면 사실 붙일 수 있는 그 레이블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통일이 가장 가깝거든요. 아무래도 학생운동 전대협 의장 때부터. 전대협 의장이었고 이 통일과 관련돼서 가장 큰 역할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 모두가 조성이 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기본 자산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번 더 국회의원에 나와서 선수를 쌓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정말 필요한 이 남북관계의 안정 그리고 북미관계의 변수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지만 그런 변수를 담대하게 안고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이 정치권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먼저 갖고 있으면 그런 국면이 만약 온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한번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고 크게 던지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아니면 다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크게 던진 수라고 보고 그것을 캐치해서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더 큰 역할,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저 정치인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은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정치인들을 아주 그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옷을 벗고 나가서 또 열심히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것도 저는 뭐 크게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름길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속마음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회 소장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JS의 종로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